애가 문을 콱 닫고 들어가서 확 올라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단 야 나가죠. 그러면 애 입장에서 어쩌라고? 엄마 아버지를 괴롭히고 싶거나 엄마 아버지가 미워서라든지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청소년의 뇌는 어른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삶은 흑백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브레인은 회색지대입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게으르고 말도 안 듣고 종잡을 수도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오만 짓을 다 합니다. 이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과 마음거리를 좁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잠시 뵈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아이를 낳아 보셨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봤고 그러면서 자식을 교육해 봤을 것이고 아들, 딸을 키우거나 이제는 손주까지 키워야 되는 세대에 와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직접 부딪히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태어나서 가장 큰 과제이면서 그것이 큰 고비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직접 몸소 가정 안에서 느끼셨을 거고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저야 가끔 상담을 받으면서 아이들을 대면하기도 하고 또 명상 프로그램으로 인도한 적도 있고 하지만 제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말을 전하기는 쉽죠. 그러나 제가 아마 저 역시도 부모된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결코 여기 와 계시는 부모님보다 더 훌륭한 부모 역할을 했으리라 저는 그거 장담 못합니다. 다만 오늘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하시는 여기에 직원분들도 계시고 하다 하고 또 여러분이 이미 자녀를 다 키우셨지만 아직도 자녀와 상대를 해야 하고 또 손녀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아이들을 키워야 하기도 하고 이 우리 모두의 문제이니까 제3자의 눈으로서 환기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아이들에 대해서 숙고해보자. 그리고 아이들을 우리 온 국민이 같이 키워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청소년 시기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고 저도 지나왔던 세월을 돌아보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그러셨을 건데 청소년 시기를 거쳐오지 않고 어른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의 청소년들이 완전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합해서 조율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10대의 뇌라고 하는 책을 제가 작년에 사서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 받았는데 현대의 청소년들을 맞이하는 일은 우리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디지털 원주민의 뇌를 가진 사람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일단 청소년 시기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울을 자주 보죠.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할 것 없이 그 외모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할 때인데 그 이유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은 일단 남과 다르게 나는 다른 사람이고 싶어. 이래서 이제 외모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왜 머리 염색을 한다든지 그 귀도 뚫고 액세서리 같은 거 하면서 치장을 많이 하잖아요. 10대들이 반복적으로 실수를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성적이지 않아요. 비이성적인 결정을 하거나 할 적에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은 당황을 하죠. 그리고 낙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화낼 필요 없고 낙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 10대의 뇌라는 책에서 보니까 박사님이 아들이 둘이던데 이분도 자기 아들한테 그런 일을 겪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염색을 하고 왔는데 빨간색으로 여기 염색을 더 하겠다는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아예 엄마가 미장원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엄마가 소개해준 미장원에 가서 하니까 지 마음에 너무 이쁘게 마음에 들게 하고 온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어른들은 대부분 10대의 그 충동적인 행동을 단순히 사춘기 때 호르몬을 폭주하는 때이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아이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경과학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의 뇌는 어른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도 굉장히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게 청소년의 뇌는 어른하고 완전히 달라서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든지
감정적 조절을 한다든지.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게 25세, 25살이 되어야, 그때가 지나야 이 배선 자체가 완전히 그때 이제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부위는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변형계라 그래서, 변형계는 모든 동물들이 포유 주소부터 다 온 부분이 감정에 대한 부위예요. 이 감정에 대한 거는 구피질이라 그래서 워낙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거라서 아이들이 올 때에 감정에 대한 부분은 다 이미 형성이 돼서 가지고 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어해 줄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게 전두엽이거든요. 그래서 참을 줄도 알고 견딜 줄도 알고 하고 싶은 말이지만 튕겨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자제할 수 있는 모든 컨트롤, 그 제어하는 역할을, 브레이크 역할을 바로 전두엽이 해야 되는데, 이게 25살까지 공사한다고요. 30살이 될 때까지 뇌가 계속 성장해 갑니다. 청소년들이 충동적이고 무모한 행동, 그리고 질풍노도와 같은 것들, 그런 감정을 폭발하는 것이 까다롭게 굴고 싶어서 그런다거나, 타인을 괴롭히고 싶어서, 엄마 아버지를 괴롭히고 싶거나, 엄마 아버지가 미워서라든지, 그 다음에 성인들 또는 지도자, 이런 분들이 보기 싫어서라든지,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뇌의 신경 연결망 자체가 진행 중이라서 그렇다고 하는 걸 기초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갈등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몸 큰 거하고 정신 큰 거는 아니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자기의 변덕스러운 뇌에서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스스로 그걸 어리둥절해해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도 지가 스스로 어리둥절해.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자신을 성찰할 능력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아이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비난을 받게 되거나 비판을 받거나 꾸중을 듣게 되면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아이의 마음이 방황하게 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청소년들이 좌충우돌하는 진짜 이유는요, 아이들에게서 일어나는 행동은 거의 자기 의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 의지로 그런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 왜 그러는지 자기가 몰라요. 그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뇌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안 자란 거예요. 네. 그래서 뇌의 구조가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자랐는데 정서적으로 하는 행동은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나 산만한 태도를 보이거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뭔가를 제안했을 때, 부모가 뭔가를 제안할 때 애가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 귀뚱으로 듣느냐라고 야단치는 게 제일 많아, 유튜브를 봐도요. 그러면 애는 지가 그러고 싶어 그런 거 아니고, 엄마 속삭이려고 그런 거 아니고, 엄마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를 무시하거나 아버지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듣고 흘려요, 그냥. 응. 그래서 이런 행동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근데 지가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부모님이나 지도자들은 애가 말썽 피우고 문제아라고 생각해. 그래서 청소년 문제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자녀 문제, 청소년 문제아라 그래. 그 다음에 청소년 위기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청소년에게는 위기라는 말과 문제라는 단어 자체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수정해야 됩니다. 어디서 박수 나왔나? 좋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아이들은 문제아가 있거나 위기를 맞이한 청소년은 없어요. 진행 중이고 변화 중이에요. 계속 폭풍 성장 중이에요. 예, 완성된 그야말로 인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그리고 무작정 말을 안 들어. 그럴 적에 삐딱하게 군다. 그럴 적에 화를 벌컥 내지 말고 아이도 스스로가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혼란에 빠지지 말고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반면에 그렇기도 하지만 10대의 청소년들, 이 10대의 청소년들의 뇌는 경이로울 만큼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습득 능력이 굉장히 빠른 거 아시죠? 학습 능력이. 그래서 엄청난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습할 때
깜짝 놀랄 정도로 학습 역량을 발휘해요. 그래서 어떤 자극에도 쉽게 물들 수도 있지만 좋은 멘토링 역할을 해주는 거. 여기가 청소년회관이라 문화회관이라 하니까 청소년들을 직접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분도 있지만 교육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이 자기의 학습 모델 또 부모나 교사와 지도자들이 뭔가 그런 걸 이제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청소년들의 충동성에 함께 감정으로 맞서지 말라는 겁니다. 예, 맞설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지도자나 부모님들은 이 청소년들의 전두엽 역할, 즉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 그거를 대신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왜 우리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뭐 무슨 회식한에 모여서 술 마시고 나면은 대리 운전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뒤에서 차를 타고 앉았는데 뭐 술 마시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일이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어쨌건 대리 운전을 맡았다는 건 뭡니까?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는 게 대리 운전이잖아요. 부모나 지도자는 대리 운전을 맡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여 자기 길을 갈 때까지 대리운전을 맡아서 목적지까지 태워다 줘야 되는 역할, 한마디로 아이들의 브레인 역할을 대신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뇌가 스스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뇌를, 브레인을 대신 역할을 맡아주셔야 되는 시기,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는 거. 애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나무 하나를 심어 놓으면 심은 나무 바로 안 서요. 세계 산발이를 대주잖아요. 산발이 돼갖고 1년, 2년, 크게는 3년까지 버팀목을 대줍니다. 그래서 뿌리 내릴 때까지 버팀목이 대주죠. 아이가 그렇게 성장해서 자랄 때까지 부모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지도자도 버팀목 역할을 해주죠.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바로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뭔가를 바로잡아야 된다. 바로잡지 못하면 평생 망가진다고 생각해요. 바로잡아야 될 건 무조건 바로잡아야죠. 왜? 카리스마 있도록 안 되는 건 딱 안 돼야 돼요. 그렇죠? 약속은 약속이어야 되니까. 되고 안 되고는 분명해야 돼. 예. 근데 지금 당장 이 아이를 전체적으로 바로잡으려고 한다? 예, 그거는 욕심이에요. 지금 당장 바로 안 잡으면 평생 얘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른다는 어른들은 불안감을 가져요. 조급해하고. 그것이 결국 아이를 다그치게 되고 그것이 역효과를 가져오죠. 무조건 수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난하지 말고 단호하게 핵심을 단호하라는 거예요. 단호한데 비난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이러면 아이들은 그걸 수용할 수 없어요. 부모가 단호한데 나를 비아냥거리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면 아이가 압니다. 희한하게 우리 뇌는 그걸 알아요. 그럼 아이는 수긍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화를 내서 하는 말과 부모가 정말 나를 가리키려고 하는 말인지 아닌지 아이가 딱 분석합니다. 알아듣습니다. 그거. 저도 일찍 출가를 했기 때문에 저도 청소년 시기에 스님이 됐거든요. 출가를 했어요. 청소년 시기에 출가를 했는데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서 예불을 해야 돼. 얼마나 잠이 쏟아집니까? 근데 이게 규칙을 계속 루틴이 있으면 루틴대로 정해진 대로 해보는 거. 하기 싫지만 해보는 거. 이 청소년 때 진짜 하기 싫거든요. 야, 이거 30분만 더 잤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좀 핑계를 둘러대고 입을 좀 뒤집어 쓰고 더 잘 수 있을까? 고민하죠. 얼마나 잠이 쏟아질 때요. 공부하기 싫고 놀고 싶고 애들이 하고 싶은 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 놀고 싶은 거. 지 맘대로 잠자고 지 맘대로 먹고 싶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거. 우리 절에 어떤 어린아이가 왔어요. 정목 스님 팬이래. 뭐 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것 같아. 스님 팬이라고 엄마 아빠 손잡고 왔더라고요.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 스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이 세상을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니?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너만 살면 좋은데 여러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다 보면 딴 사람은 네가 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뭐 길게 얘기할 짬이 없어서 길 걸어가면서 말하다 보니까 도량 안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조금 참아주는 거지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은 더 훌륭한 여기 교사 지도자들이 계시니까 지도자님들은 또 훌륭한 대답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는데 이 박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되는 중에 비웃지 말라. 아이가 무슨 짓을 했던 비웃거나 비판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의 행동을 못마땅해 하는 거, 그리고 애를 무시하는 행동,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삼가라 그래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예요, 사실. 근데 부모님들이 이게 먼저 튀어나가거든요.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아이의 행동을 못마땅해 하거나, 아이가 만약에 우유를 마시겠다고 들고 가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냈어요. 걸어가다 발이 꼬여가지고 카펫에 쏟았어. 카펫에 쏟는 순간 엄마가 대부분이 날아가는 말이 그렇지, 다 나오잖아요. 벌써 제가 말 안 해도 네, 다 나오죠. 너는 눈이 없니? 왜 정신 집중 못하니? 뭐 이래가면서 이제 일단 야단칠 궁리가 먼저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 중에 아이를 잘 키우시는 분은 먼저 비난과 비평부터 하려고 그러고 카펫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쏟고 염려할 아이를 먼저 걱정하는 거예요. 카페트에 그거를 쏟아는 아이가 엄마 보는 앞에 얼마나 순간적으로 깜짝 놀랄까?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낭패잖아. 왜? 마시려고 했던 우유를 쏟았으니 지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속상할 아이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걸레를 갖다 주거나 행주를 갖다 주면서 괜찮아, 우유 쏟은 거 치워. 그러면서 엄마가 같이 도와도 주고 아니면 지가 치우게 하고.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지. 카펫은 빨면 되고, 그렇죠? 근데 아이가 상처를 받는 건 빨 수가 없어요. 평생 안 빨려. 이건 세탁이 안 돼요. 그 우유 한 잔 쏟은 것이. 근데 카펫은 버리든지 빨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순위가 항상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위가 바뀌어갖고 아이가 아직까지 배송공사도 안 끝나는 아이한테 손가락 힘이 완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이의 손가락 힘이나 발놀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부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엄마들은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바깥으로 딱 보면 애가 몸집이 커졌잖아요. 몸집이 커지면 이 정도 몸이 커졌으면 정신도 다 커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대처해 갈 방법은 사실 이제 이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대처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우리 불교에서도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명상법의 하나예요. 예, 명상법에 하는데 이분이 꼭 그 명상법이라 하고 쓴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지만 그 방법을 이용하더라고요. 뭐를 하느냐 하면은 대처할 때 실생활에서 그냥 먼저 아이를 상대하거나 아이하고 말해야 되거나 애한테 뭔가를 내가 표현을 해야 될 때 하기 전에 1에서 10까지 수를 세야되는 거예요. 숫자 세는 거. 1에서 10까지 숫자를 세는 것을 습관을 들여보라는 거예요. 이분은 실제 생활에 그렇게 해요. 수를 세면서 명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이 규칙의 진짜 목적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이분은 실제로 이 방법으로 아들들을 키웠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방법을 제시하고 이분도 신경정신과 의사거든요. 그 뇌과학자시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걸 전략적 대응으로 바꾸기 위해서 1에서 10까지 수를 세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러면 이 간발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수를 세지 않으면 감정이 확 가서 들러붙거든요. 야! 이게 그냥 나가죠. 그러면 엄마가 자기의 기분 나쁜 감정에 아이가 저지른 것에 실수에 저지른 것보다 배가 되어서 야단치는 부모들이 많아요. 아이가 야단 맞을 만큼만 야단치면 애도 이해를 해요. 근데 야단 맞아야 될 내용만큼이 아니라 엄마의 화풀이까지 이자를 붙여갖고 눈덩이처럼 불려가지고 야단을 치니까 그러면 애가 그걸 모르지 않거든요. 억울해지는 거예요. 억울하면 여기 와서 그냥 박혀요. 그 엄마하고 말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아이의 돌발 행동에 대해서 분노나 산만함을 맞닥뜨렸을 때 무의식적으로 화를 확 내기보다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야 할지 이거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1에서 10까지 수를 세라고요. 그러면 여백의 시간을 벌어요.
그래서 열을 세면서 준비하는 행동을 하는 동안 상대방에게 무신경하게 임하지 않게 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갈지 내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방법은 청소년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 대하는데 다 적용돼요. 굉장히 이게 안정감을 줘요. 그리고 안정된 상태에서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애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그럴 적에 준비가 되지 않은 어른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나요? 애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확 올라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해봤던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험 있으시면. 일단 야 나가죠. 어디서 버릇없이 어른 앞에 이게 나가죠. 그럴 수 있죠. 예, 이렇게 반응이 나간다 이거야. 근데 10가지 딱 세잖아요. 10가지 세고 나면 왜냐하면 네가 지금은 말할 기분이 아닌 것 같네. 그런데 엄마는 네 안전이 걱정이 돼. 10분 뒤에 우리 다시 얘기할까? 이렇게 시간을 벌으라는 거지. 10분 아니라 하루 종일을 줘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이렇게 대화의 주도권을 엄마가 잡는 거예요. 10분 정도. 물론 그렇다고 오냐 다 받아주라는 말은 아닌 거 아시죠? 화내고 자기 감정을 얹어서 아이한테 나무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정상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예를 들면 아이한테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너 학교 갔다 오더니 가방 던져놓고 너 오늘 지금 와서 몇 시간 동안 뭐 했는지 알아? 너 핸드폰 뒤다보고 앉았고 네가 했는 건 그것밖에 없어 이놈아. 이렇게 말했다. 이건 뭐예요 지금? 애가 딱 들을 때 자기 화풀이 지금 애한테 하는 거죠. 근데 엄마가 예를 들어 같은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가방 내려놓고 핸드폰만 들여다본 지가 지금 2시간째인데 2시간 동안 너 한 번도 네 자리에서 안 일어났어. 이게 엄마가 본 거야. 엄마가 본 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감정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감정 개입 안 된 거죠. 그러고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말만 던져놓고. 그래서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1에서 10까지 세는 거예요. 시간을 주고 공백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백을 주는 사이에 그럼 애가 지 혼자 생각해. 자기가 생각하면서 뭐 엄마가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라는 것도 아닌데 내가 2시간 동안 가만 앉아 있었나? 그럼 지금부터 뭐 할까? 책을 꺼낼 수 있고 숙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하고 대화할 때 딱 하나만 지켜주세요. 딱 하나. 감정 섞지 마시라. 본대로 말한다. 섞지 않는다. 보통 우리가 본대로 말 안 해요. 자기 감정 섞어갖고 없는 말 씌우고 그냥 과거 것까지 끌고 옵니다. 너 어제 그랬지. 그저께 그랬지. 너 지난번도 그랬지. 작년에도 그랬지. 너 맨날 그래. 그러면 애 입장에서 어쩌라고. 그래서 엄마 나 어쩌라고. 라고가 되지. 그렇죠?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감정을 섞지하려면 1에서 10까지 수를 세셔라. 객관화시키고 떨어져라. 내 감정 화풀이 걷다 대고 하지 말라. 아이는 성장 중이다. 그리고 아이의 뇌는 지금도 배관 공사 중이다. 25살 될 때까지 전두엽 성장 안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리 역할을 하셔야 된다. 내가 아이를 낳은 이상 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대리운전 맡아준다. 안전한 지대까지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는 것이 부모 역할이다. 사실 이거는 아이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지만 아이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감정 섞지 않고 말을 하면요 다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아이라도. 애기라도 받아들여요. 3살짜리도 받아들여요. 인식할 수 있는 뇌는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 섞어서 말하지 않고 본대로 말하고 끝에 가서 뭐 한다? 부탁하고 당부하세요. 엄마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엄마가 원하는 거는 이거야. 네. 그래서 엄마가 좀 많이 엄마도 힘들어서 그러는데 학교 갔다 와서 옷 벗었을 때 네가 벗은 빨래는 세탁기 앞에다 바구니에 넣어주면 엄마한테 도움이 되겠어. 너 옷 벗어서 걷다 집어던진 게 안 보여? 세탁기에 갖다 넣어.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화가 날 땐 더 하죠. 그러실 수 있죠. 여러분 잘못이라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부모가 된다는 게 뭘까요? 지도자 선생님이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버팀목이 되겠다고 어른의 길까지 온 거고요.
내가 비록 그런 대접 받고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우리 부모와 어른에게 그런 대접 못 받았다면 더욱더 우리는 더욱더 자각해서 내 아이, 내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한테는 안 그래야 된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리고 그 자식 한 번 키우는 건데, 그래서 부모 되어 보는 건데 아버지, 엄마 되는 역할 쉽지 않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저는 여러분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저도 못할 거예요. 내가 엄마이고 아버지 자리다? 저도 소리 병력같이 지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10대 아이들이 가장 예민해하는 부분이 부모나 지도자한테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비교. 비교하거나 비판하는 거. 청소년들은 특히 비판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 학업이나 운동이나 사회성 거의 모든 면에서 아이들은 비교당하고 살고 있거든요. 아주 세상 전체가 비교 대상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주변의 모든 것이 평가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과 부모나 지도자들의 아주 작은 비판도 아이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고 한 인간이 커가는데 완성 단계라고 하는 게 급격히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과 마음거리를 좁히는 방법을 이야기 몇 개 할게요. 아이들하고 마음거리를 좁히려면 완벽하고자 하는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해야 완벽인데요. 그죠? 청소년을 지도하는 사람은 완벽한 모범이 되어야 준다는 부담감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그냥 청소년의 눈에 완벽한 어른으로 있다면 다가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굉장히 올드해 보이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오히려 빈틈을 보여줘야 돼. 그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지도자들이. 기기 조작을 좀 도와달라든지 부탁도 하고, 그렇죠? 나 이거 어려운데 이거 좀 도와줄 수 있냐? 너무 계속 물으면 귀찮아하니까 적당히. 그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그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됐으려나 하는 아이가 시계가 고장이 났어. 지가 굉장히 아끼는 시계였는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시계를 보니까 이게 고칠 수가 없어. 뭐 고쳐갖고 쓸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이 그냥 버려. 그냥 오래 썼고 버리자. 새로 아빠가 사줄게 이래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새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 귀하게 여기는 이 시계를 고쳐서라도 써야 되겠는 거지. 그랬더니 지가 고쳐보겠다 그래. 네, 제가 고쳐보겠다 이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럼 고쳐봐 그랬더니 지 혼자 막 주무르더니 애들은 또 머리가 좋잖아요. 5분 만에 뚜닥딱딱 하더니 고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계속 지켜봐. 애가 고치는 내내. 신기한 듯이. 지켜보니까 더 자랑스럽고 뿌듯할 거 아니에요? 아빠가 지켜보니까. 따다닥 고쳐놨죠? 그래가지고 자랑스러워해. 그랬더니 아빠가 와, 너 대단하다. 이걸 어떻게 고쳤지? 라고 하면서 네가 고친 것에 대해서 아빠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 그랬더니 이거는 이렇고요. 저거는 저렇고요. 목소리가 달라지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막 자부심을 갖고 그 고장난 시계를 고쳤어요. 아이들 뇌는 그렇게 하나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안지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안지추라는 사람이 안씨 가훈, 안씨 집안에 내려오는 내용을 글로 쓴 게 있는데 이런 말을 써요. 사람이 발을 딛는 것은 며칠의 땅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벼랑에서는 엎어지거나 자빠지고 만다. 좁은 다리에서는 번번이 물에 빠지곤 한다. 어째서 그런가? 곁에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우리가 여지가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엄격하고 스스로 작은 변수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작은 위기를 만났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스스로 거기에 넘어지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욱더 완벽주의를 주장하거나 지도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더욱더 완벽을 그러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지가 없으면 아이들이 쓸 틈이 없다는 거지. 내 행동이 옳고 바른데도 타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 내가 하는 행동이 옳아요. 근데 타인이 받아들이지 않아. 그렇다면 뭐가 문제지? 내 행동이 너무
빡빡하고 여지가 없었다는 걸 알아차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지나치게 청렴하면, 이게 이제 안지추 이야기예요. 지나치게 청렴결백한 집안, 그냥 청렴으로 온 집안이 그냥 뼈대를 삼아 내려온 집안, 그러면 그 집안의 후손은 팔 붙일 여지가 없이 청렴해. 그러다 보니까 탐욕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뭔가 억울한 일을 뒤집어 썼어. 누명을 쓰거나 회사에서도 있을 수 있지. 그럴 때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고고해야 되니까. 내가 선비야 그냥. 고고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아이, 세상 시끄럽게 하지 않느라고 조용히 물러나서 산으로 갔다 이거야. 그 자손은 어떻게 되냐? 너무 조급해. 조급해지다 보니까 조급해갖고 앞으로 막 나아가려고 하다 몸을 망친다는 거예요. 산중에 들어가서 조용히 말 안 하고 살라니까, 쥐죽은 듯이 살라니까 이 집안 자손은 쥐죽은 듯이는 살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는걸. 그렇죠? 그러니까 나대야 되는 거지.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한이 맺혀서 나오니까 어떻게 돼? 조급해지지. 조급해지니까 못 망친다는 거지. 이 두 가지 예는 다 뭐냐? 여지를 주라는 거지, 여지를. 그래서 군자는 소인을 다스릴 때조차 느슨하게 여지를 주는데, 여지가 없는 사람은 상대의 숨통을 쪼인다는 거죠. 상대의 숨통을 쪼이는 자를 소인이라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나의 정의가,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내 정의의 기준이 상대에게는 뜻밖의 공격이 될 수도 있고 자식에게는 힘든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다라는 결백증, 그 결백증보다는 삶의 세속적인 빈틈과 유용성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건물 지었잖아요. 이 건물 있잖아요. 이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을 짓거나 콘크리트로 다리를 놔야 될 때, 그럴 때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하나요? 의도적으로 건물과 건물, 이 건물을 지을 때 건물과 건물, 그 다음에 다리와 다리 사이에 수 센티미터, 몇 센티미터의 빈틈의 여지를 주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틈을 유연한 고무나 철판 같은 걸로 살짝 덮어놔요. 그렇죠? 그래야 만약 건물이 너무 빡빡하고 튼튼하거나 빈틈이 없이 꽉 맞물리면 어떻게 돼? 예, 여름철에 이게 또 팽창할 수도 있고 겨울철에 수축할 수 있죠. 수축 팽창할 수 있잖아요. 또는 지진이 오거나 뭐 작은 지진이건 뭐건 지진이 오거나 하면 충격이 올 때 콘크리트 자체 내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째로 균열이 오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작은 빈틈과 여백이 있기 때문에 초고층 빌딩과 거대한 다리의 구조물들이 깨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이 알아두어야 할 마음의 여백, 틈, 그게 바로 익스펜션 조인트라 그래요. 그거를요. 여백을 주라는 거지. 예. 그 조인트가 있게 되면 아이들은 그 안에서 숨을 쉬면서 스스로 성장해 가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고등학생인데 여동생이 아주 어려요. 엄마 손길이 가야 돼. 근데 엄마는 직장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여동생을 이 고등학생인 고1이든가 하는 고등학생이 여동생을 다 키워요. 그냥 엄마처럼. 그런데 엄마가 한 번도 이 아들한테 수고했다, 고생했다, 동생 잘 돌봐줘서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단 한 번도. 그리고 더 잘 못한다고 계속 다그치기만 해.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자기 엄마가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엄마 힘든 거 다 안다 그래요. 그러면서 다그치지만 말고 엄마 나한테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라고, 그냥 그 말만 해달라면서 펑펑 울어요. 그 아들이. 제가 옆에 있다면 그냥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하는데. 그랬더니 엄마 힘든 거 다 알고 날 다그치지만 말고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그냥 그 말 한마디만 해줘. 그러면서 내가 알아서 잘할게, 자기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그냥 응원만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엄마한테 그 부탁을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부모나 지도자, 어른들에게 바라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냥 안전지대를 원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 보면서 느낀 게. 그냥 안전지대. 예.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그치고 조급해하는 바람에 갈등이 증폭되는 거거든요. 태계 이황 선생님이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이죠. 혹시 가보셨을까요? 못 가봤으면 한번 가보면 좋죠. 그 당시 이제 양반가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도산서원에 이제 공부를 하러 옵니다. 많이 왔어요. 그 당시에 청년 중에 기대승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황 선생님은 거의 60이 다 돼가, 60은 안 되면 60이 다 돼가는 어른이야. 대석학인데 이황 선생님한테 이 기대승이라는 청년이 사사건건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무례할 정도로 버릇없을 정도로 무례하게 날카로운 비판과 논쟁거리를 계속 편지를 써서 올립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지도자한테 거침없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황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냐? 한 번도 당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기대승을 다그치지도 않았고 비판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기록에 있어요. 무려 8년인가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편지를 8년인가를 보냅니다. 근데 이 이황 선생님이 이 청년한테 끝까지 정중하게 편지에 답장을 보냅니다. 자네의 생각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네. 이렇게 답을 보내십니다. 예. 자네 생각이 막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편지에다 대고 되는 말 안 되는 말 막. 예. 자네의 생각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네. 이렇게 보내면서 최고의 존중으로 품어줍니다. 예. 이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자세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 지도자는 인품과 인격을 스스로 다져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지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에 대해서 많이 잘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론으로 알아야 되는 것 이전에 인간적으로 정서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인격적으로 존중해줘서 저 아이의 성장을 도울 것인가, 발판이 되어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선생의 이런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그 태도에 감복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승뿐만 아니라 흔들림이 없는 그런 태도에 청년들이 자라나면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라나면서 스스로 오만함을 꺾어요. 그리고 조선의 유학의 전성기를 바로 이끌어가는 그런 최고의 거목들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거칠고 버릇없고 무례한 반항을 가진 그런 것들을 지도자의 품격으로 정서적 안전지대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 지금 마주해야 되는 청소년들의 그런 방황, 그리고 거친 반항이나 폭풍 같은 것. 이것이 전부 아이들의 뇌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 아이들의 뇌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단단한 의지처가 되어줘야 돼. 우리 모두가. 사회의 어른이 할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게 만만하지 않으시겠지만 끝으로 아이들의 삶은 흑백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흑인지 백인지, 즉 옳은지 그른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흑백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성장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의 브레인은 회색지대입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회색지대. 그래서 아이들은 때로는 회색지대이기 때문에 때로는 게으르고 말도 안 듣고 늘어지고 실수 반복하고 종잡을 수도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까탈을 부리고 성질을 부리고 막 물건 던지고 지 뜻대로 한다면 깡을 부리고 오만 짓을 다 합니다. 이게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굉장히 짧죠? 살아보니까 어르신들. 너무 짧지 않아요? 1년 금방 가죠? 새해 뭐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벌써 7월이죠? 여러분,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가요. 진짜 짧은 생애인데 우리는 맞서서 저항하고 반항하고 반응하느라고 거의 우리 인생의 3분의 2를 소모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이겨먹도록 여백 좀 주라는 거예요. 몰라서 바보짓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여지를 주라. 그 여지를 주라는 말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예.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례하게 살 건지 내가 나 스스로를 인격과 인품이 있는 것으로 살아갈 건지 이것도 스스로 다 결정하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여기도 한 200명 오셨다면서요? 네. 200여 명 정도 계시지만 200여 명이 전부 다 지금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생각이 다 딴 데가 있다고.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로 여기 흡수되어지지 않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서 지금 만나는 게 이 인연이 어쩌면 일생에 한 번일 수도 있고 마지막일 수도 있죠. 제가 다음에 또 온다 해도 어떤 인연으로 와질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렇죠? 한 번 스쳐가는 인연을 내 인생의 걸음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로 만들 것인지는 각자에게 있어요. 자식이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것도 나는 같다고 봐요. 어떤 순간에 인연을 맺고 있어도 그 인연의 순간에서 그 인연이 나에게 정말 디딤돌이 되고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 되어줄 건지 말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그냥 무모하게 시간 때우기로 갈 건지 다 각자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한 번씩 제가 돌아봅니다. 제가 제 제자들한테도 다 자라서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이만큼 먹었지만 제자들하고 대화할 때도 항상 의논하고 묻습니다. 왜? 내가 언제나 옳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이 항상 옳으라는 법도 없거든요. 나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서로가 거울이 되어서 서로에게 보여주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어른이다 애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히 정말 제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아픈 어린이 돕기를 서울대학병원과 30년째 하고 있는데 세상에 아이들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게 저의 꿈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그 누구 할 것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된다. 별 같고 꽃 같은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만 고뇌해야 된다.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길이 아닌 딴 길을 바라보면서 내 아이에게 다른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내 힘 닿는 대로 나 또한 세상의 아이들에게 작은 빛이 되고 힘이 되리라는 게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서 어른이 성장한 어른이 어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어른은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